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본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원리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자본을 생성하는 원리와 전체 구성원들의 평균 소득 증대로 새로운 상품을 생성하는 원리는 그 효과가 다릅니다. 효과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자는 새로운 기술이 생성시킨 상품이 새로운 유용성을 생성시킴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소득의 증가와 이어져 있지 않다면 기존 자본의 파멸과 이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죠. 근데 사라지는 상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생기면 마차가 사라지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겨서 널리 퍼지면 핸드폰이 사라지는 거죠. 기존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소득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자본의 생성은 새로운 기술과는 무관하죠. 인간들이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가 새로운 상품의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동기가 되어 새로운 기술의 보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형태는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니 분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술작품들이 다양화와 발전, 문화시설의 증대, 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태폐문화의 발전, 필수품의 고급화와 그와 관련된 상품들이 생성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생성됩니다. 그렇겠죠. 소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사회 내 직업 수의 증가는 후자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겠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새로운 기술이 보급하는 새로운 자본의 생성도 야기하지만 그로 인해 연관된 열등한 기술에 입각한 상품 및 자본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업수나 국부의 양에 있어서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야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는 없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빨리 선점해서 번성시키는 게 피할 수 없다면 맞는 게 되는 거죠. 새로운 국부와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장이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실질 임금의 총액 상승 역시 확인이 포착되지만,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실질 임금의 총액의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성장이 쉽지 않잖아요. 아기는 성장하기 쉽지만 성인은 성장하기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실질 임금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간직된 가치를 실질 임금으로 규정하는가 아니면 생산물의 양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이 없다면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경우 동일한 가치로 더 많은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지적체계에 입각해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경제 철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실질 임금을 생산물의 양으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 임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증가, 또 소비하는 대상들의 증가. 가치로 실질 임금을 규정을 한다면 기업 소유자의 구체적 활동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분석하여 시간별 가치 및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활동으로 측정하는 것은, 활동은 또 기술과 숙련도에서 또 차이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가치에 입각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입각의 실질 임금을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가치 입각의 실질 임금을 파악하는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대상들로 소비하는 대상들의 종류와 양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쉽죠. 잘 살게 되느냐 못 살게 되느냐 분석하기도 용이해지고, 현실에서의 실질 임금의 기준은 특정 시공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하는 생존 수단의 종류와 양, 욕망 충족 수단의 종류와 양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요. 시장이 성장하는 국가의 경우 기업들 및 직업 수요 증가,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한 생산물의 총량의 증가가 쉽게 포착되므로 사회 전체적인 실질 임금 상승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숙한 단계에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생산물 증가는 포착되지만, 또한 자동화로 인한 직업 수요 감소도 포착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 및 유연의 소멸로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의 실질임금 총액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관계로 계산을 해보아야 실질임금의 증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임금 총액을 근로자 총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질임금 총액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내 생산되는 실질임금 총량은 가치로서 상품을 소비하거나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비축됩니다. 그렇겠죠. 소비되거나 비축되겠죠. 금융기관에 저축되더라도 저축된 가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일반적으로 투자나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대출됩니다. 실제로 비축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비축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은 또 비축된 가치를 대여하죠.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면 경제도면으로 살펴보는 금융 현상을 보면 된다, 이렇게 써놨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동영상을 보면 되겠죠.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모든 거래 대상은 모두 상품 형태를 띱니다. 올바름의 기준은 이상국가를 다루니 국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국가 단위로 다루는 거죠. 이상국가를 다루니까 개개인마다 주관이 있으니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우선 공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니 사회의 실질임금 총액의 일정 부분은 공적 영역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공제됩니다. 공직자들이 대부분의 소비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직자들도 소비를 해야 살아가죠. 공직자 개인 및 가족의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한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비축된 가치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도 가치 배분은 불가피합니다. 금융기관도 수탈이 문제이지 필요한 기능이 있죠. 예전에 얘기했죠. 금융기관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기능을 망각하고 국민이나 집단의 약점을 이용해 약탈을 자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런 현상은 쉽게 확인이 돼요.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떠한 사본이라도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타인이나 타 집단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기능에서 벗어난 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비축된 가치를 관리하는 기능을 사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집단이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할 때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고대 농경국가에서 농업자본을 지배하는 이들이 수탈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다 멸망에 이르죠. 권력을 이용해서 수탈하면. 현대 국가 역시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이거나 사회적 기능을 위해 공제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생존수단, 욕망 충족 수단의 소비를 위해 사용되고 일부는 저축에 이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모두 상품화된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양을 늘리는 기능을 수행해 국부를 증가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니 일부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데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국가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위해 쓰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주석에 달려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리에 입각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자비와 사랑을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적혀있죠. 페이지 336페이지 둘째 줄에서 일곱째 줄까지 나와 있어요.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만 지녀서는 절대자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대자의 목적은 인간 전체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만 지녀서도 절대자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대자의 목적은 진리 실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의 은혜를 베푸는 게 절대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절대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왜? 절대자의 목적은 진리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절대자는 진리와 함께 비둘기처럼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와 같은 유사한 말은 틀금화종지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조왈 징업역다 불가이 속은 그래요. 속이 승당 필사 도진 중생. 뭐 대충 얘기하면 도통하고자 하는 참된 뜻은 아무에게나 전달할 수 없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고자 온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보면 돼요. 다 충실하게 번역해놓고 참뜻을 적어놨으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실질 임금에서 임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신이나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임금은 사용되면 남는 부분은 욕망 충족 수단, 소비나 저축에 사용됩니다. 모든 소비는 상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품 중에는 생산적 소비가 아닌 수탈의 성격을 지닌 소비가 존재합니다. 고리대금업의 성격을 띤 수탈 및 사교육비 역시 사회적으로 부모의 의식 속에 의무의 성격을 띈다면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탈의 성격을 그래요.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교육비가 번성하게 되면 소득의 많은 부분이 사교육비로 나가게 되고 수탈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모두 공적 성격을 띠는 기능이 사적 영역에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 공적 기능이 탐욕과 결합하여 가장 비열한 수탈의 형태를 띠며 고대부터 내려왔던 거죠. 고리대금업은. 현시대 한국에서의 만성화된 사교육비는 공적 기능의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입법을 통한 시정이 불가피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분은 한국의 사정에 비추어 언급한 것이고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 철도, 상하수도 등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기능을 사적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을 때 악용될 경우 수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국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다양한 상품 생산과 상품 양성대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획 시 사교육의 경우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교육비가 생산적 소비에 이용됨으로써 직업 수익 감소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쓰이는 것을 다른 사람 육성에 쓰게 되면 그래요. 사회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사회구성원들도 또 전체적으로 괜찮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직업이 그러한 종사자들과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의가 한번 어그러지면 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부에도 치명적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치명적이죠. 주석에 달려있죠.
교육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에 사회에서의 하늘나라 18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전환 원리 국민들의 빈곤으로 인한 인권 유린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냐 간선제로 선출하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권과 연관해서는 정치 제도보다 훨씬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더라도 약탈한 부분이 자본화되면 국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탈로서 획득한 가치를 줄어든 수요를 능가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을 만들 경우 국부는 증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으로 인해 사회의 전체 실질 임금 총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숙한 국가에서는 그조차도 힘듭니다. 또한 현대 국가의 금융기관은 고리대금업뿐만 아니라 탐욕이 이상한 형태로 변질하여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부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는 행위를 법의 보호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래요.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만들어 사회에 공급하여 국부를 파괴하고 많은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으며 2007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주석이 나오죠. 2007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사태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 키코라는 상품을 만들어 대규모로 기업들을 가입시켰다가 큰 손실을 끼쳐 국부를 파괴하거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금융기관 역시 사회 구성원이나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요. 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행으로 하여금 그래요. 다 금지 이렇게 막 수탈이 가능한 상품을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투기하게 하고 주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괴상한 견해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기적으로 투자하게 하죠. 투자 활성화를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은 그게 은행업이든 뭐 증권업이든 다 없애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국부와 사회 구성원들이 그래요. 사회 구성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 말이겠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의 전체 실질 임금을 약탈하려는 시도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거나 합법적인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기능 역시 선천적인 흐름에 간직되어 있어 의식하지 못하면 독버섯처럼 자라서 국부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빈곤 속에 빠뜨려 노예 상태로 만들거나 국가를 멸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흐름 속에 잠재된 멸망의 길은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급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심리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투자해도 성공할 것 같은 심리로 인한 방종에 가까운 소비, 투기를 해서 소득을 탕진해도 언제든 상황이 좋아 회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암적 존재들의 태동, 그러한 존재들을 합리화하는 각종 개변들. 그래요. 수타를 합리화하는 개변들 많죠.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 거죠.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 등이 사회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파괴하며 어느 순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흥미롭긴 하지만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하여간 예산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처한 국가들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열금화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죠. 기만내구적 이미 모든 소리가 모두 고요해지면 비유적 표현이죠.
늑스 작용이 완전히 그치고 어리 작용만 남아서 활발히 움직이면 이 뜻이죠. 호월 중천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 뜨게 된다.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하늘 인간이 마음은 하늘이 막 어떤 간에 신의 마음 역시 발견된다 했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다른 뭐가 되나요? 그러면 어떤 간에 신이 되겠죠. 어떤 간에 신이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각 대지 구시 광명 경계 대지는 뭐 온 세상으로 그래요. 번역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이 모두 이 빛이고 빛은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간에 신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말이죠. 명경계 밝은 경계이다. 모두 밝다. 어떤 간에 신으로 이루어졌으니 세상 역시 모두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위심체 계명 이러한 것을 아는데 깨달을까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심체가 열려서 밝아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열려 밝아지는 것이다.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지는 상태를 그냥 몸과 마음이 열리면 밝아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몸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심체 계명은 어떤 거는 신과 같은 상태가 된다. 마음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금화정방야 그러할 때 황금꽃은 뭔가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죠.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곧바로 피어오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기 편체 충실 이미 몸이 충실 튼튼하다면 불의 풍상 바람과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이죠. 인당지 흥미 사견자 다른 사람이 접했을 때 뭐 두려워하거나 뭐 흥미를 잃는 것이죠.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흥미를 잃는 것을 접하더라도 우지 정신 갱황 내가 그것을 접하면 정신은 뭘까요? 예전에 의식과 얼과 넋을 얘기했죠. 얼이 작용하는 의식을 얘기하겠죠. 얼이 작용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의식은 더욱 왕성해진다. 황금기호 황금으로 집을 짓고 백옥으로 대를 쌓아 올리더라도 세간의 썩어서 없어질 물건에 대해서는 세간 부후지물에 대해서는 그래요. 아이 진기 가지 나의 참다운 기는 그것을 보고 껄껄 웃어버린다. 아이 진기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어리작용이 활발히 움직이는 의식은 그것을 접하고서도 껄껄 웃어버린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부귀공명을 쫓잖아요. 틈이 나면 부귀공명을 쫓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어리작용이 일어나는 의식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냥 껄껄 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열위유 붉은 피는 우유가 된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마음이 있는 거죠. 홍열 늑스작용으로 인한 생각은 우유가 된다. 어딘가는 신의 생각이 되고 질척 육단 무비금보 질척밖에 되지 않는 육체 덩어리는 무비금단 실제 몸이 금보 금이나 보배가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이에요. 늑스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은 그래요. 금과 보배가 아닌 것이 얻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어떤 간에 신이 마음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즉 금화대 은결 이는 곧 어떤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어떤 간의 신의 마음 금화죠. 비유적 표현이죠. 크게 대응야 크게 엉긴 것이다. 그래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넋의 작용이 완전히 그치고 어리 작용이 왕성해지면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어떤 간의 신의 어떤
신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드러나 온 세상이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이루어져 발지 않음이 없음을 안다. 이와 같이 되면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 인식할 수 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몸이 튼튼하면 찬바람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남들이 접해 두려워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작용이 일어나는 의식은 두려워하지 않고 흥미를 느끼며 더욱 왕성하게 활동한다. 사람들은 부귀공명조차 살아가지만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의식은 그러한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으뜸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한다. 황금꽃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한다. 넋으로 생긴 마음은 결국 정화되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아닌 것이 없다. 이는 드러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크게 엉긴 것이다. 그래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겠죠.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죠. 알아보지 못하게 쓴 글을 접하면 당연히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알면 안다. 그래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